자, 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김동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광수를 가지고 이광수라는 인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작품 무정을 통해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광수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광수가 어떠한 구시대적 유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작품 창작을 좀 했다면 김동인은 신세대 작가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 그리고 이광수가 고아 출신이면서 좀 어렵게 일본 유학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동인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그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 많던 재산 다 까먹고 결국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는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 이런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든지 세계관 자체가 이광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광수는 굉장히 집이 어려워요. 자신은 고아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출세해야 된다, 내가 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면 모든 시선이라든지 포인트 핵심을 다 그쪽으로 맞춰 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집안이 부유해요. 그러면 뭔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세상을 아름답게만 바라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것들을 가감없이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꾸 걸러지죠.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이게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차이라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어떠한 세상사를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는 다 모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하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미 그 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 데이터로서 하나의 텍스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작품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펼쳐냈고 이러한 것들이 작품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는 연구자의 몫이긴 하지만 그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서 고려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기 이제 우리가 김성인 소설의 창작 방법에 있어서 먼저 이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이라는 세 인물이 이제 이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소설을 창작을 했었고요. 이광수는 이인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소설이라는 것은 고대 소설과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광수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김동인은 이 이인직과 이광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신세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인직을 받아들이면서 이광수가 소설 창작을 하고 있지만 이인직과는 다른 그것을 어, 보여주고 있다면 김동인은 이광수 자체를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측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직은 이제 일본의 어떤 정치 소설에 적응하고자 하다가 구소설과 타협하는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의 정치 소설,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의 정치 소설을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출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작품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초반부에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재미죠, 재미. 재미를 갖다가 감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흥미 위주의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구소설과 타협하는 형식으로 해서 신소설이 창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의 노부터 은세계로 이어지는 그러한 소설적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이광수는 이인직과 더불어서 주자적 질서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일본에 기반하고 있죠. 그들 그 스스로도 일본 유학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일제 시대의 작가들 대부분이 일본 유학파들이거든요. 일본 유학파들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떠한 학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광수는 이러한 그러니까 구질서와 신질서의 양립을 시도를 합니다. 어, 그래서 문장 개혁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보수와 혁신,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혁신, 띄어쓰기, 구간문 혼용체, 구두점 사용 이러한 것들을 소설 안에 둘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구소설과 신소설을 종합해 가지고 이광수식 계몽주의를 가미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국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광수가 자기 잘난 맛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구를 통해 봤을 때.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인직의 구소설, 신소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만의 또 신소설인 근대소설을 창작해냈어요. 그걸 안에다 다 해가지고 가장 내가 뛰어난 작가야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소설을 창작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김동희는 말 그대로 이광수를 속된 말로 까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광수 소설을 통속소설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만이 리얼 문학이라고 주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문학사에 있어서 신세대 작가군이 등장하면 언제나 신세대 작가군은 구시대 작가들을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인 역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 작가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광수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작품만이 최고다, 리얼리를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 지금 현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어떠한 정치라는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정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의 의미로서의 정치가 아니고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의 정치라는 관계를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럼 정치라는 관계를 놓고 본다면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등장하려면 그들의 선명성이 부각되고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이야기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앞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집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똑같지요. 지금도 어떠한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구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누구나 다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방법이 가장 수월하면서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세력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생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9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민주화의 열기가 굉장히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떠한 군부 독재 세력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 군부 독재 세력을 김영삼이라는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파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노태우에 의해서 6.29 선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29 선언이 일어나는데 6.29 선언이 일어났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60항쟁이라는 민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항쟁의 중심에 학생운동권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태극기 부대가 아니죠. 왜 이럽니까? 우리 저 넥타이 부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이트 계층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60항쟁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화이트 계층들은 가장 보수적 집단이죠. 자신의 왜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더 강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어떠한 거리로 뛰쳐나옴으로써 60 항쟁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진보와 보수라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놓고 보았을 때 보수는 기존 기득권 세력인 경우가 많지요. 진보는요, 그와 반대에 서 있는 진보적 엘리트 그룹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진보적 엘리트 그룹들이 보수적인 기득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그 권력을 움켜쥔 새로운 진보 세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렇죠. 기득권 세력으로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인물들은 과거의 진보였던 인물들, 운동권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들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죠. 여기에 이 김동인 역시 그러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동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면 세계관은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세 명 모두 일본 유학파 출신이죠. 그런데 이인직은 40세 일본 유학을 합니다. 그것도 신문 견습 사원으로 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하게 되죠. 굉장히 늙은 나이에 어떻게 기회가 와가지고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일본 유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힘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인직. 이광수도 역시 똑같죠. 근데 이광수는 15세에 일본을 유학합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을 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 주자학적 질서라는 것, 그러니까 주자학적 질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을 다른 말로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적 조선의 어떤 기존 질서의 토대 위에서 일본의 신문물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김동인은 이 주자학적 질서가 붕괴된 게 한일합방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낭만주의 예술관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김동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의 모더니즘, 그러니까 낭만주의 예술관이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운동이 서양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참된 의미의 어떠한 그 근대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대라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이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학문적으로만 맞아, 근대란 이런 게 있었구나. 모더니즘 멋진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14살짜리 생각해보세요. 14살짜리 일본 유학파 애가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학문 배우면 야 멋진데? 이런 느낌이죠. 이거 새로운데? 모더니즘 그럴듯하잖아. 말도 멋지네? 나는 이것이 최고의 문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걸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어떤 세계관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끼워넣기식 소설 창작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문장운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그런 소설이 창작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근대 소설의 어떤 면으로 본다면 아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김동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돈 많은 집 자식이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새로운 근대 문학이라는 걸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낭만주의면서 모더니즘이에요. 야, 그럴듯해 보이겠죠. 멋진데? 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학문적으로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그 실제 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서 체득된 것이 아닌 머리로만 이해하는 근대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문학 작품의 영향 하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창작되는 작품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결국 우리가 이제 그래서 김동인의 작품을 예술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품들 중에 한 부분을. 그럼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이 최고예요라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 왜 예술이 최고예요라고 나왔겠습니까? 김동인이 일본 유학 시절 형성된 근대적 사유와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서 창작된 작품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용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김동인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인형 조종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 조종술이죠. 조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신과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신의 위치에서 모든 걸 조종해 가지고 소설을 창작해내는 걸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같은 거죠. 어 그래서 신과 같은 위치에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올바르게 조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인이 자기 중심 사상 안에 기반한 소설 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김동인이 새롭게 주창한 묘사법이라든지 작법은 결국 이중화된 자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적 자기가 있고요. 이를 허구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기가 있는 겁니다. 이상적으로서의 나의 주체적 자아가 하나가 있고 그것을 허구화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아가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중화된 자기라는 것은
이상적 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아는 뭐냐면 작품 안에서의 자아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적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동희는.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유학 중에 배운 근대적 일본 문물이라든지 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심각한 심오한 아니면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제대로 형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인형 조종술, 그러니까 작가를 너무 신의 위치에 설정해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갈등을 제대로 의식화하거나 체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적 고백만을 하고 있다. 아씨, 뭐 그럴, 나 왜 이러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아니, 세상이 왜 이러지? 왜 내가 왜 이러지? 그것을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신의 사유체계 안에 무언가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내가 왜 이러지를 갖다가 통해서 나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라는 방향성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못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리얼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화해버린 거죠. 리얼 문학.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놓은 리얼 문학이야 라는 정도로 끝쳐버렸다는 거죠. 그 안에 이런 거 봅시다. 우리 김동인의 감자 내용 한번 보세요. 김동인의 감자 내용 뭡니까? 결국 여자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다가 자기 남편 놔두고 바람 피다가 죽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면은.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죠. 죽었는데 그 죽은 여자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여자 주인공 복녀였죠. 복녀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복녀가 바람을 피는데 그게 이제 결국 매춘 아닙니까? 매춘을 하게 되는데 왜 매춘을 하게 되었는지 라든지 그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복녀 스스로가 내면적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했어요. 아, 이런 거 했네. 이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서 결국 왕서방한테 죽었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네. 이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의 내면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대로 구현된 게 이제 나중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든지, 물론 이제 표본실의 청개구리도 모두 완벽하게 구현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상의 날개라든지 봉별기 같은 작품들에서는 그래도 어떠한 내성 소설적 요소들이
일정 부분 구현이 되고 그게 소설로서 작품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김동인의 소설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근대 문학 초기 작가이기 때문에 갖게 된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김동인 소설의 묘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동인만의 독특함이라든지 그가 작가로 위치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냐 그랬을 때 이런 묘사를 했다는 거죠. 에,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가치든 정서든 심리든 작중 주요 인물의 눈에 비친 것에 한해서 작가가 쓸 권리가 있지 주요 인물에 벗어난 일들은 아무런 것이라도 쓸 권리가 없는 그런 형식의 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묘사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근대적 자아, 그러니까 나라는 주인공을 삼은 1인칭 소설, 그 다음에 나에게 이름 붙인 또 다른 나. 그거는 결국 뭡니까? 자아의 인식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 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 자아거든요. 그럼 이중 자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근대 소설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내성 소설, 내면 세계, 자아의 각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그 기존에 이광수가 지니지 못했던 측면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 뭐 광염 소나타 같이 예술 지상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낸 작품들을 보십시오. 아주 세련되지는 못하더라도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대 문학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완성도에 있어서 현재적 의미로 바라보면 뭐 저런 걸 썼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대를 생각해 보면 새롭게 등장한 근대 문학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서 의미를 분명히 지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가 어떠한 내면 세계, 자아의 각성을 갖다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다. 이건 소설적 완성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스스로가 이중자아를 만들어내고 그 이중자아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를 소설 작품으로서 활용하면서 세상을 향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김동인이라는 한 명의 작가를 한국 근대 문학사에 위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자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감자라는 문학 작품을 영화로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감자라는 문학작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분명히 한 명의 작가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주로 단편 소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김동인은 단편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단편 작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 구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단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도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편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작가의 목소리를 짧은 글 안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긴 호흡이 아니라 짧은 호흡이지 않습니까? 짧은 호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구성력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해야 되는데 그 촘촘함이 아직 그 당대에는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텍스트로서 분석하는 학자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촘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 바로 김동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김동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진건과 나도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 번째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